하자면 이제 정상적인 정권 교체인데 그때 야당이 집권한다고 해서 무슨 문제냐, 나는 안 망한다라고 얘기했는데 사실 이게 정상적인 사고방식이고 우리 사회에 정상적인 사고방식을 하고 있는 진보개혁 세력들의 이제 공감대라고 볼 수가 있죠. 근데 거기에 반하여 이 수구 세력들은 자기들이 집권 못하면은 나라가 망한다는 그런 생각을 하는가 봐요.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참 비상식적인 진심으로. 수단 이런 것까지 동원을 호언하는데 결국은 이제 침묵하는 이 국민들 대다수는 그 정상적인 상식을 갖고 있다 이렇게 믿으면서 이 방송을 계속 하고자 합니다. 네, 물론 그 믿음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여론조사나 이런 걸 통해서 보더라도 압도적으로 당연히 정상적으로 사고하고 계시죠. 그런데 뭐 여하튼 그런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도 충분히 있죠. 그냥 단순히 그들의 그 발언 수준이 과격해서가 아니라 일련의 관통하는 그 무언가 보이지 않는 힘이 작동한다는 의심을 지울 수 없기 때문에 이제 더 큰 우려를 하는 건데요. 그런 연장선상에서 2부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똑같은 얘기를 안 할 테니까 일단 채널 고정은 하시고요. 자, 후원자들 소개 먼저 해드리겠습니다. 한발한발님 그리고 강주영님 감사드립니다. 후원하시고 싶은 분들은요, 우리 그 공감미디어 정지영 대표의 계좌로 후원금 쏴주시면 됩니다. 국민은행 015-21-0726-764 정재영 공감미디어. 네. 그리고 장수사가 또리장군 아직도 안 사먹으신 분들 계십니까? 사주십시오. 진보 개혁적인 팟캐스트 방송을 후원하는 개념 있는 사과장수입니다. 이게 실제로 엄청 맛있기도 하고요. 주문하실 분들은 010-2752-6673으로 전화 주시면 되고요. 이번에 값까지 내렸답니다. 전화 주시면은 맛 좋은 사과 맛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또 그 매주 매출의 10분의 1을 저희들에게 또 광고비와 별도로 후원을 하시는데요. 이번 주에는 57,000원을 보내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이런 류의 광고 하고 싶으신 분들은요, 우리 정지영 공감미디어 대표의 전화번호로 문자를 주시면 됩니다. 010-2752-1879. 그렇지 않아도 어제 전화가 한 번 오셨어요. 그 광고 문의로. 일단 조금 그 논의를 해보고선 다시 전화 주시겠다고. 네네. 이제 뭐 정권 교체돼가지고 방송 문 닫기 한 석 달 전이니까 또 광고가 들어오네요. 그래도 뭐 우리 마지막 끝나는 그날까지 열심히 할 생각이니까 광고 문의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전하는 말씀 듣고 와서 2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전라북도 장수군에서 사과농사를 짓고 있는 농사꾼입니다. 제 닉네임이 장수사과 또리장군입니다. 저도 더비평을 청취하는 여러분들처럼 정의롭고 공정한 기회가 부여되는 그런 사람 사는 세상을 꿈꾸고 있습니다. 제가 농사짓는 작은 사과 하나가 그 꿈을 이루는데 작은 기여를 했으면 하는 그런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그동안 구매해 주신 분들께서 제 사과에 대해서 칭찬을 해 주셔가지고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람 사는 세상을 꿈꾸는 진보 농민으로서 부끄럽지 않은 그런 농사꾼이 되겠습니다. 네이버에서 장수사과 또리장군을 검색을 해보시면 제 블로그에 사과 판매 가격이 나와 있습니다. 연락처는 010-2752-6673입니다. 감사합니다. 생각하고 나누고 공감되는 지향점을 향해 부단히 노력하는 공감미디어 제작팀은 현실에 지치지 않고 건강한 이상과 넓은 통찰력으로 세상을 푸르게 하는 작은 미랄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부에도 여전히 뜨거운 논전을 펼칠 논객들 지금 나와 계십니다. 고일석의 마케팅 글쓰기 고일석입니다. 공감미디어 대표 정정입니다. 네, 동부가 정치경제연구소 하승주입니다. 네, 그리고 정경연구소 대표를 맡고 있는 서영석입니다. 자, 이번에 RN서치였나요? 네, RN서치 맞죠? 3월 1일자로 이제 발표된 내용인데요. 이 여론조사를 뭐 보면은 문재인 대세는 그야말로 불변의 상수로 자리 잡은 게 아닌가 하는 이제 그런 생각마저 드는데요. 여론조사를 보면은 우리가 그 예측했던 부분들이 상당 부분 맞아 들어가는 그런 측면들이 있습니다.
30% 박스권이라고 얘기했던 문재인, 이제 30% 박스권을 치고 나갈 그를 채비를 하는 게 들어갔습니다. 3월 1일자 RN서치 조사인데요. 문재인 37.6% 다자 대결에서 지지를 보였습니다. 지난주에 비해서는 3.5%, 지난번 조사에 비해서는 3.5% 올라갔고요. 2위는 안희정 여전히 똑같은데 15.5%로 그 전 조사에 비해서 5.2%포인트가 떨어졌습니다. 황교안이 3위였는데요. 12.15%로 지난주에 비해서 1.4%포인트 떨어졌고요. 4위는 안철수 11.1%로 지난 조사에 비해서 1.5%포인트 올랐습니다. 이재명 역시 9.8%로 지난 조사에 비해서 0.8%포인트 올라갔습니다. 자, 그 밖에 뭐 민주당의 지지율이라든지 당선 가능성 뭐 기타 등등 온갖 조사에서 문재인은 압도적인 성적을 보이고 있고요. 특히 이제 호남에서의 지지율도 안철수하고는 뭐 거의 뭐 더블 스코어라고 해도 좋을 정도로 한 3분의 2, 한 60% 이상 더 높은 수치를 보입니다. 아니 이제 60% 포인트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그 비율상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 문재인 대세는 거의 이제 정해진 것이 아니냐 이런 것까지 이런 현상마저 이제 보이고 있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일부에서 얘기했던 쿠데타설, 내란설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걸 보면은 정권을 내놓기가 그렇게도 싫은가 봐요. 그렇죠. 예. 방법은 없고. 예. 도저히 방법은 없고. 게다가 이걸 선동하는 자들이 구린 구석이 많은 애들은 네. 자기가 감옥 안 가려고 그런 거죠. 아까 이제 그 얘기하다 내가 하도 뜨겁게 논쟁이 전개되는 바람에 잠깐 까먹었었는데, 박근혜는 그 선거 결과를 미리 안다고 합니다. 이제 예를 들어서 3월 9일날 선거한다. 예. 그러면은 2, 3일 전에 통고를 한대요. 예. 그러니까 당사자한테? 박근혜는 당사자는 자기가 탄핵이 됐는지 안 됐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미리 2, 3일 전에. 예, 거꾸로 이제 이번에도 그럴지 모르겠는데 만약 그렇다면 박근혜의 태도를 보면은 이제 알 수도 있겠죠. 그래서 히스테리를 부리면 이거 됐구나. 자신감을 비추면은 이거 큰일 났네. 이럴 수 있는. 물론 이제 이것도 일반적인 사안에서 그렇다는 얘기지. 이런 일반적인 사안이 이제 탄핵은 우리는 헌정사상 2번밖에 없었잖아요. 네. 그래서 뭐 이번에는 어쩔지는 알 수는 없죠. 그러나 여하튼 뭐 3월 9일날 선고라면 2, 3일 전에 당사자인 그 피청구인이라고 봐야 되나요? 네. 이제 박근혜에게 통고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박근혜는 미리 튀려면은 뭐 정보를 미리 입수하고 튈 수도 있고 또 심지어는 하야도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이왕 뭐 저 탄핵이 인용된다면은 인용되기 전에 하야하는 게 박근혜로서는 더 나을 수 있는 선택도 되지 않습니까? 그럴 수 있죠. 네. 근데 이제 모양상. 한인석 교수인가요? 네. 서울대 교수. 그분이 이 하야한다는 데서 이제 현혹되지 마라. 하야한다고 해서 헌재에서 이걸 기각을 시켜버리면 각하를 시키면 기각이 아니고 네. 말하자면 이제 사안이 안 된다. 네. 왜냐하면 대통령을 그 파면시키기 위해서 이 헌재가 지금 논의를 한 건데 그 목적이 달성이 돼 버렸으니까 그러면 이제 인용이냐 기각이냐가 아니고 각하를 시킬 수가 있어요. 각하를 시키면은 그 다음에 자 이제 국회에서 이걸 그 뭐 사임서를 받아야 되는데 뭐가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다시 번복하는 그런 것도 있을 수 있다 이런 이제 염려를 하신 적도 있는데요. 얼마나 박근혜를 비롯한 집권 세력들이 파렴치하면은 그런 걱정까지 다 하겠느냐. 네. 그렇죠. 그런 생각만 들긴 했습니다. 여하튼 이제 정권 교체는 거의 뭐 불변의 상수가 되고 있는 듯이 보이고 야권의 대들보라고 할 수 있는 문재인 전 대표의 경우에는 뭐 여러 가지 공격에도 불구하고 흔들림 없이 나아가는 이제 이런 자세를 보이니까 로우 레벨에서는 뭐 내란을 획책하는 듯한 이런 발언들이 나오고 그보다 조금 하이 레벨에서는 개헌론이 다시 대두고 있다. 이제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정권 교체는 안 되니까 정권 교체 문재인으로 되고 나면은 임기를 3년으로 줄이고 이원 집중구제로 해서 국회의 권한을 대폭 강화하는 이런 식의 개헌을 할 것이다. 이런 논란들, 루머들이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있고 거기에 민주당에서도 동조하고 있다. 네. 그래서 뭐 심지어는 구체적으로 명단까지 거론 데는 그 명단은 뭐 내가 보기에는 말도 안 되는 명단이긴 한데, 여하튼 이제 그런 것들이 뭐 카톡이나 이런 걸 통해서 광범위하게 전파되고 있는 것 같아요.
개헌론은 말도 안 되는 얘기이기 때문에 논의할 필요는 없는 것이긴 하지만 이런 식으로 전파가 된다면은 이게 말하자면 그것은 알고 싶다. 라는 차원에서도 뭔가 좀 논의를 해볼 필요가 있다 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바입니다. 예. 극렬하신 하소장께서 먼저. 정말 대선 전 특히나 이게 개헌론 여부가 네. 앞으로 뭐 이런저런 개헌이 필요할 거다. 그래서 어떤 개헌이 될 건가를 뭐 연구해보자. 네. 이런 논의를 하는 것까지는 그것까지도 약간 불만이긴 합니다. 뭐 지금 이 판국에 그래 뭐 연구하는 거야 뭐 저끼리 연구하는 거야 뭔데 상관이 있겠냐면 지금 국회에 개헌 특위는 이미 구성돼 있어요. 예, 뭐 구성돼 있습니다. 해가지고 하는 건데 뭐 그냥 뭐 하고 싶어 해라 이 정도 수준이긴 하지만서도 뭐 적극 지지하는 이런 건 전혀 아닙니다. 그런데 그걸 뛰어넘어서 대선 전 개헌을 하겠다. 이거는 일단 일정상 나오지도 않아요. 일정상 나오지도 않는데 이런 얘기들을 매우 현실성 있게 얘기를 하고 그게 소위 말하는 집권 여당인 자유한국당에서 직접 얘기가 나온다는 거죠. 그 자유당이 꼭 진짜 옛날 이승만 자유당하고 좀 비슷해지는 것 같아. 예, 그러면서 여기서 언론들이 여기도 갖다 붙는 언론들도 꽤 있어요. 이렇게 하면 된다 이런 식으로 하는데 어떻게 하면 된답니까? 나 하도 뭐 기가 막혀서 쳐다보지도 않았는데. 아니 그냥 뭐 야사당 묶어가지고 하면 무조건 된다. 발의한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이러는 거죠. 근데 대선 전 개헌에서는 여러 가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일단 여러모로 안 되는데 일단 제일 열이 받는 거는 이런 대선 전 개헌론을 꺼내는 목적이 너무 분명해서 그래요. 대선 깽판 치려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지금. 선거 깽판 치려고. 잘하면 선거 없이도 할 수 있어요. 개헌이라는 게 그런 거니까 다음 대선 이제 아예 내각제로 바꾼다. 그럼 되는 거고 실제로 여기서 분권형 뭐 이원 집정부제 어쩌고 그러는데 그 말을 한다는 건 실질적으로 대선을 안 하겠다는 소리입니다. 앞으로 영원히. 예. 분권형 이원 집정부제를 한다는 말에서 그 분권을 어떻게 분권을 하느냐? 형식상 명실상 형식상의 국가 원수인 대통령과 그 외 실질적인 역할을 하는 총리로 바꾸겠다 이러는 이게 이제 말인데. 독일식이 되는 거죠. 예, 독일식인데. 내각제예요. 예, 그게 내각제예요. 독일을 누가 이원 집정부제라고 봅니까? 독일은 내각제예요. 그런데 독일 대통령 이름 아는 사람 있습니까? 크라이슬러. 아니야, 농담을 한 얘기. 총리 이름은 저도 알아요. 메르켈인 걸. 근데 대통령 이름은 독일 사람들한테 물어도 모를 겁니다. 그게. 이런 걸 하겠다는 말은 대선을 무력화하겠다는 것이고 그 무력화하는 걸 갖다가 박근혜가 만약에 3월 9일날 탄핵이 된다 그러면 바로 그날부터 시작해서 60일 이내에 대선을 해야 되는 건데 그 60일 사이에 어떻게든 대선을 안 하겠다는 소리입니다. 대선 깽판 치겠다는 소리고 이걸 공공연하게 하고 있어요. 공공연하게. 근데 이 주장들은 아까 하 소장이 일부에서 그 내란 운운하는 것보다도 더 구체적으로 지금 실제로 얘기가 나오잖아요. 실질적인 국가 권력 전복 행위죠. 실질적인 내란 행위예요. 제가 예, 실질적인 내란 행위입니다. 그런 뭐 내전 내란 운운하는 놈들은 미친놈들이라고 일단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지금 대선 전 개헌 운운하는 인간들은 미친놈들. 실질적인 정당을 갖고 있고 교섭단체를 구성하고 있는 그런 정당들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경악을 금치 못해요. 그러니까 어디서부터 얘기를 꺼내야 될지 참 이건 너무 어수장투하는 얘기에서 좀 막막한데요. 네. 우선은 이제 그래도 좀 현실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이들이 왜 이렇게 또 지금 와서 또 다주고 간 개헌론을 꺼내는가. 문재인의 집권을 막을 방법이 전혀 없다라고 보기 때문 아니겠어요? 네, 그 부분 서 대표께서 또 구체적인 말씀을 해주실 텐데 네. 해주시길 기대하고 저는 조금 더 현실적으로 들어가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들이 이제 만약에 어떤 식으로든 그런 실현시키고 싶은 욕구가 있다. 대선 전 결국 대선 때 국민투표를 같이 하자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죠? 그렇죠. 그러면 그거를 생각해보면 이런 거예요. 그들의 뜻대로 언젠가 이 대선과 무관하게 그 전이든 후든 국민투표를 붙여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200명 해서 통과시킨 다음에? 그러면 그 투표율이 30% 안 넘어가면 투표를 열지도 않아요.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냥 국민투표를 붙이면? 그러니까 국민투표를 붙이면 부결될 가능성은 그리 크지 않을 거예요. 만약 가능성 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꽤 있지만, 네. 첫 번째는 이제 뚜껑은 저차 못 열 수가 있고, 부결될 수도 있죠. 네. 진짜 다른 거와 달리. 근데 대선 때 하게 되면 묻어가잖아요. 묻어가기 때문에 우선 30% 투표율이 30% 안 돼서 뚜껑이 못 열 리는 없을 테고. 근데 대선 전 개헌을 하려고 그러면 진짜 일정상 대선 전 며칠 국민투표하고 며칠 후에 대선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국민투표와 대선 개헌 대통령 선거 투표 있잖아요. 네. 같이 할 수 없어요. 같이 할 수가 없나요? 같이 일정상? 같이 하면 안 돼요.
같이 하면 위헌이지. 예, 위헌이에요. 이게 왜냐하면 그게 권력 구조를 바꾸는 임기를 포함해서 권력 구조를 바꾸는 개헌일 거 아니야, 보나마나. 네네네. 근데 지금 현행 그 헌법 하에서 대통령을 선출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게 충돌되는 거지. 그게 안 돼요. 그게 심각하네. 불가능하지. 그게 진짜 만약에 그 대선 못하게 그쪽에서는 왜 그런 하겠다는 얘기를 얘기예요? 해요? 아, 맞아요. 그래도 그게 못했는데? 유일한 방법이라면은 대선 전에 개헌을 함으로써 그 다음 대선을 못하게 하는 방법이 이제 존재하는 거지. 그게 대선 그 국민투표 한다고 해서 바로 저기 헌법이 효력이 발생하는 게 아니거든요. 국민투표하고 난 다음 그다음 절차 또 있어요. 그걸 해야지 개헌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국민투표 이런 무조건 대선 투표 전에 한번 하고 그리고 좀 이따 또 무조건 대선 투표를 또 해야 돼요. 헌법상 그래 나와 있으니까. 그래서 이 인간들이 지금 대선전 개헌을 요구를 하는 거는 지금 이제 뭐 대선 일자가 3월 9일이라 그러면 며칠이든 5월 4일인가? 뭐 아무튼 대충 그 정도 될 거예요. 5월 초쪽? 8, 9 뭐 하는 예, 거. 5월 8, 9? 60일이니까 5월 8, 9일 되겠구나. 5월 9일쯤 되겠구나. 그렇게 되면은 그 사이에 한 며칠 전에, 한 1, 20일 전에 헌법 투표를 하고 20일 있다 대선 투표를 또 하자는 얘기예요. 그래야지 이 계산이 맞아요. 그러니까 현행 헌법하에서의 대통령 투표는 선거는 하지 말자는 얘기예요. 개헌을 하게 되면은. 그렇죠. 이게 현행 헌법하에서 대통령 선거를 하게 된다면은 개헌은 그 이후에 해야 되고 개헌을 먼저 한다면은 현행 헌법하에서 대통령 선거를 하면 안 돼요. 결국은 지금 개헌론자의 주장들은 지금 박근혜 유고로 인한 대통령 선거는 일단 하지 말고 개헌을 한 다음에 개헌된 헌법에 따라서 대통령을 뽑든 뭐 다시 총선거를 하든 하자 이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이런 말을 들어보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데 그걸 진지하게 얘기를 해요. 이거 60일 내에 대선 투표하는 걸 움직일 수 없어요. 헌법 명문에 그냥 규정이 딱 돼 있고 이미 다 세팅돼 있고 그렇게 다 하고 있으니까 이걸 못 하는데 대신 그렇게 된 대통령이 나중에 임기를 한 3년만 하고 대통령이 된다 하더라도 헛개비인 분권형 이원 집정부제를 하고 그러니까 문재인을 대통령이 된다 하더라도 그냥 헛개비를 하고 그다음에 야당에서 만든 대통령이 야당끼리 다 연합해가지고 하면은 저끼리 총리 만들 수 있으니까 그게 이원 집정부제거든요. 내각제니까. 그렇게 하는 얘기예요. 총리에게 내정을 맡기고 이제 지금 현재 그 의례는 그렇게 돼 있죠. 외교국방은 대통령에게 맡기고 대통령은 국민 직선으로 뽑고 총리는 국회에서 선출하는 이런 방식을 지금 얘기를 해요. 네. 그건 이제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수장의 얘기가 설명이 이제 되는 거예요. 총리는 개헌을 만약에 성공시킨다면, 불가능하지만, 성공시킨다면 그 성공시킨 세력들이 국회 3분의 2를 점유하기 때문에 가능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자기 입맛에 맞는 총리 뽑아서, 하면 되는 거죠. 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대통령은 완전히 그냥 헛수고비가 되는 거고. 헛개비 되는 거고. 그렇죠. 근데 우리 그때 그냥 얘기하기 편하게 내치 외치 구분하고 했는데 저번에 박근혜가 처음에 총리 예. 고군대가 총리 얘기할 때 내치 외치가 얼마나 애매모호하고 맞아요. 구분이 불가능한 것이 그때 우리 확인했잖아요. 그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결국은 뭐냐면 내각제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냥 내각제 상의 국가원수 로스 대통령을 그럼 나중에도 뭐 직선할 필요도 없어지는 거죠. 맞죠. 뭐 예. 그걸 규정하더라도 그걸 추구하는 거예요. 해도 뭐 하든가 말든가고 신경도 안 쓸 거고. 근데 이게 지금 뭐 그럴듯하게 뭐 몇 명이 예를 들어서 뭐 바른정당, 국민의당, 자유한국당이 이 발의를 하고 민주당에서도 일부가 찬동을 하고 네. 또 심지어는 이런 얘기까지 있어요. 바른정당하고 국민의당이 더민주당의 의원 한 30명을 빼가지고 정당을 만들어서 자유한국당과 손을 잡고 개헌을 한다. 뭐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시나리오들이 이제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얼마나 웃기는 거냐면은 가장 중요한 전제 부분을 망각하고 있어요. 쉽게 얘기해서 개헌을 한다라는 거는 현행 헌법을 부정하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개헌은 현행 헌법을 부정하고 새로 바꾸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대통령도 개헌을 하게 된다면은 개헌을 한 다음에 뽑아야 돼요. 쉽게 얘기해서 지금 현행 헌법에 따라서 대통령을 뽑을 수가 없다고. 개헌을 할 건데 왜 뽑아? 개헌에 대해서 대통령 임기가 4년이 될지 5년이 될지 7년이 될지 아니면 중임이 될지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인데 그렇잖아요. 그래서 개헌을 하자는 얘기는 박근혜가 탄핵되고 나서 60일 이내에 대선 후임자를 뽑아야 되는 이거를 무력화하고 판을 다시 짜자는 이야기를 그런 개헌론으로 주장을 하는 건데 이거는 실질적인 쿠데타에 해당한다는 거를 사람들은 망각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아니 멀쩡한 헌법을 국회에 의해서
개정을 발의해서 국민투표를 거쳐가지고 확정도 되기 전에 이 헌법에 의한 국민투표를 대통령 선출을 하지 말고, 왜냐하면 그걸 하지 말아야 개헌이 되는 거거든요. 뽑으면은 그 다음 개헌은 문재인식 개헌이 되는 거예요. 대통령 일단 5년 임기 보장되고, 이건 다 이제 현행 헌법에 따라서 권한은 다 인정이 되고, 그리고 나서 다음 지방선거 때 그 후임자를 뽑는 이제 개헌을 갖다 하게 되는, 이게 이제 말하자면 문재인이 제기한 개헌 방식이 그거고 대다수가 동의하는 개헌 방식이죠. 근데 지금 대선 전 개헌을 하겠다는 얘기는 현행 헌법을 인위적으로 무력화하겠다는 주장이기 때문에, 헌법을 무력화하는 게 바로 쿠데타 아닙니까? 그게 쉽게 얘기해서 제가 일부를 마치면서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낮은 레벨, 로우 레벨에서는 내전 내란 이런 식으로 문재인 대세를 부정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고, 하이라는 말도 아깝긴 합니다만은, 이 레벨에서는 말하자면은 이런 식으로 국회의 다수에 의한, 말하자면 민자당식 쿠데타를 이제 꿈꾸자. 이게 사실은 개헌론이기 때문에 이게 사실은 용납이 될 수가 없는 얘기인데, 이게 뭔가 파급력 있게 특히 이제 카톡이나 이런 걸 통해서 전파되고 있는 걸 보고, 아까 일부에서 우리 하소장이 했던 그런 우려가 진짜 말도 안 되는 개소리라고 우리가 치부할 수 없는 그런 게 있다는 거를 오히려 거꾸로 역설적으로 인정하게 되는 거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잠깐 잘못된 거. 국민투표로서 확정이 됩니다. 국민투표 하면은 그 날로 확정이 되거든요. 발효가 되네요. 예, 국민투표를 말하자면 되면은 그날이 아니고 뭐 공포하고 이런 시간은 공포인데 대통령이 즉시일 공포해야 되기 때문에 국민투표하면 바로 다음 날부터 효력 바로 즉각 발생이죠. 여하튼 어쨌든 그래 상관없어요. 어쨌든 그날 같은 날 할 수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오는 개헌 시나리오를 만약에 이번에 성취하고자 한다면은 현행 헌법을 무력화해야 돼요. 그렇죠. 현행 헌법을 말하자면 60일 이내 대통령 선거를 해야 된다는 조항부터 무력화해야 이게 가능한 겁니다. 어쨌든 그럼 요번에 뽑히는 대통령서부터 3년 임기로 이 사람들은 하고 싶다는 거죠. 그렇죠. 개헌론자들은. 네, 그걸 하고 싶다는 말이죠. 구체적으로 문재인이죠. 네. 그렇죠. 구체적으로는. 그러니까 이게 역설적으로 문재인 대세가 빼도 박도 못하는 대세로 확립했다는 것을 반증하는 얘기다. 네.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이거에 저는. 대한 무력화 시도가 결국 개헌까지 끌고 나온다는 거죠. 근데 정말로 아까 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대선 전 개헌론의 제일 핵심은 대선을 깽판치겠다. 즉 대선 안 하겠다는 소리입니다. 예. 한다 하더라도 매우 형식적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쿠데타예요, 쿠데타. 쿠데타인데 이걸 쿠데타로 얘기할 수 있냐? 쿠데타 얘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개헌은 누가 하느냐? 물론 대통령 또는 국회에 발의가 있고 국민투표가 있고 이러지만서도 개헌 주체는 국민입니다. 국민들이 지금 분권형 의원 내각제 뭐 어쩌고저쩌고를 하라고 얘기합니까? 아무도 안 하잖아요. 근데 저것끼리 나와서 이걸 갖다 개헌을 갖다가 하겠다라고 그러면 저것끼리 나와서 국민의 상향식 의사결정 구조를 갖다가 완전히 무시하고 저끼리 결정하겠다고 하는 거는 실질적으로 국가 권력을 갖다 저거가 마음대로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이제 이런 얘기를 듣고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은, 이게 문재인의 집권, 뭐 야당의 집권이라고 합시다. 문재인 특정인을 얘기하면 또 야권 내에서도 이제 기분 나쁜 사람이 있을 테니까 야권의 집권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이제 전무한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그러면은 야권의 집권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머리를 막 싸매가지고 자기한테 온갖 유리한 것만 다 따와가지고 내놓은 방법이 이제 개헌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이거는 아까 얘기했다시피 그 본질 자체가 현행 헌법에 대한 쿠데타적인 성격을 띠고 있을 뿐더러 거기에 참여하겠다고 나서는 인간들의 면면들을 보면은 글쎄 이미 지능 권력인 박근혜를 추종해서 광화문에 모이는 영감탱이들도 있으니까 전혀 그런 인간들이 없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은, 솔직히 얘기해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사람들이면은 떠는 권력인 사람한테 충성을 하지, 가는 권력한테 충성을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동조할 리가 있습니까? 현실적으로도 말이 안 되는 그런 전제들을 전부 다 합쳐가지고 나온 얘기라는 거죠. 제가 보기에는. 그렇긴 한데 네. 그게 사실 그렇잖아요. 지금
누가 기회주의자들의 특징은 기회를 잘 봐야지 기회주의자들인데 그렇지. 우리나라의 기회주의자들의 특징은 진짜 기회를 못 봐요. 그래서 맨날 안 되는 쪽에 붙어가지고 기회를 못 잡았다고 한탄하고 뭐 안모씨라든지 예, 뭐 그런 애들이죠. 근데 손모 씨라든가. 손모 씨라든지. 근데 지금 현재 뜨고 있는 새로운 늙은 기회주의자 한 명 있죠. 김종인이라고. 그 다른 민주당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뭐 하면서 그냥 불려 나오고 뭐 개헌하면 좋지 뭐 이 정도 수준인 것 같아요. 뭐 그러고 거기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나서가지고 너가 진짜 개헌한다고 국민투표 대선 전에 나올래? 뭐 너가 국회 개헌 나올래? 이러면 이제 빌빌빌 기는 인간인데 이 중에서 유일하게 김종인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대놓고 얘기를 해요. 양심수 확신범? 확신범 수준이죠. 예. 확신범인데 이 확신범이 그렇다고 해서 진짜 제대로 확신을 갖다 얘기하냐 그것도 아니에요. 얼마 전에는 또 대선전 개헌은 아무래도 시기적으로 힘들지 않겠냐 그러다가 최근에 와서는 대선전 개헌을 아주 이라고 명시로 표현을 안 하는데 그거라고 그게 아니라고 해석할 수 없을 정도로 명확하게 대선전 개헌을 갖다 얘기하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권력력이 되게 많은가 봐요. 안희정이나 뭐 이재명이나 해가지고 조금 자기랑 같이 해서 자기한테 실권을 줄 수 있는 사람도 계속 충동기질 치고 안 되면 개헌도 또 이렇게 찝쩍거려 보고 뭐 결국 김종인의 가장 목표는 자기가 해보고 싶다는 거 아니에요. 나라 운영 좀. 노태우 때 해봤으면 됐지 뭘. 한 소장님은 이제 김종인에 대해서 굉장히 안티인데요. 저는 막 그 존재에 관심 가지는 거 진짜 스트레스라서. 아니 생각 자체가 안 들어가요. 김종인을 누가 데리고 왔습니까? 예, 뭐 데리고 오신 거야. 훌륭하신. 그러니까 진짜 문재인 내가 안티가 안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다 오방락을 걸어야 되려고. 저 지금까지는 그 개헌론이 가지고 있는 어떤 전략적인 측면을 쭉 얘기를 했는데요. 원론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그리고 우리 국민들이 정말 화를 내야 돼요. 진짜 이거 국민들 진짜 우습게 보는 거거든요. 아까 하수장님 말씀하셨지만 개헌을 하려면 국민들 요구에 의해서 해야지 돼요. 그렇죠. 당연히 우리 국민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국민의 요구는 하자. 이제 87년 개헌도 워낙 서둘러서 해서 문제가 많고 또 새로운 시대 요구도 많기 때문에 그걸 담을 수 있는 개헌을 하자는 요구는 뭐 7, 80% 넘을 거예요. 근데 대선하고 하자는 거잖아요. 이게 현행헌법을 인위적으로 무력화하지 않는다면은 네. 문재인식 해법밖에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네. 일단 현행헌법대로 대통령을 선출하고 그 대통령이 주도가 됐어요. 과거에는 이제 개헌을 공약만 해놓고 실제로 대통령이 되면 개헌 안 했잖아요. 네. 이명박도 그렇고 박근혜도 그랬고 이제 이번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되면은 하마터면 문재인 대통령이라고 할 뻔했는데 되면은 이제 다음 지방선거 때 개헌 그때 지방선거 때까지 개헌안을 만들어서 이제 같이 올려가지고 지방선거 때 개헌안을 확정 짓자는 얘기 아니에요? 네네네. 근데 현행헌법에 대해서 쿠데타적인 방법이 아닌 상태에서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그겁니다. 지금 방식대로 대통령을 뽑고 그 이후에 개헌하는 거는 이건 누가 봐도 상식적인 방법이에요. 근데 열받는 거는 뭐냐면은 자 언론들도 조금만 생각하면 다 알 수 있는 거거든. 그런데 문재인의 그런 방식을 개헌 반대론자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미친놈들 난 기자 XX 제일 나쁜 놈이라고 생각해요. 기자 XX는 김평호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 뭐 그렇다 치더라도 그 사람은 별로 사람으로 아니, 뭐. 안 쳐서. 또 이제 지금 개헌을 하려면 우선 내가 그때 좋다 이거예요. 저는 내가 그때 또 반대지만 뭐 이원 집정부제 뭐 그들이 그게 진짜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을 거야. 하여튼 뭐 그렇다고 치면 반드시 전제가 되어야 되는 것이 선거구제 개편이에요. 맞습니다. 예. 그게 아무도 안 하잖아요. 생각하고 나누고 공감되는 지향점을 향해 부단히 노력하는 공감 미디어 제작팀은 현실에 지치지 않고 건강한 이상과 넓은 통찰력으로 세상을 푸르게 하는 작은 미랄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내가 그때 좋다 이거예요. 저는 내가 그때 또 반대지만 뭐 이원 집정부제 뭐 그들이 그게 진짜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을 거야. 하여튼 뭐 그렇다고 치면 반드시 전제가 되어야 되는 것이 선거구제 개편이에요. 맞습니다. 예. 그게 아무도 안 하잖아요. 예. 그다음에 의원 내각제의 요체가 뭐냐면 행정부와 입법부가 일체화가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입법부의 구성이 국민의 정치적인 지향과 일치하게 만들어야 되는 것이 대전제예요. 그렇죠. 내각제는 어느 나라나 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독일이 가장 대표적이지. 독일이 가장 대표적이죠. 그것이 첫 번째
전제가 되어야 되고 김종인은 말이나마 그렇게 해요. 근데 그걸 선거구제 개편 하자는 얘기는 안 해요. 네. 이거 웃기는 거죠.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비례대표도 늘려야지 되고 독일처럼 의원수도 최소한 400명도 늘려야지 돼요. 우리나라 인구 지정상 이러니 아무도 안 해요. 최소한 개헌을 하려면 아무리 뭐 가령 대선전 개헌을 하자 좋다 이거예요. 그러면 대선전 개헌해야 되니까 선거구제 빨리 바꿔야 된다라고 얘기가 논리상 많이 나와줘야지 돼요. 근데 여하튼 지금 대선전 개편을 얘기하는 거는 저는 무조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네. 뭐 그 말이 안 되지만 그래도 말을 되게 하려면은 선거구제 개편을 얘기해야 된다는 게 우리 고 선생님 말씀인데 근본적으로 대선전 개헌을 하자는 얘기는 현행 헌법을 인위적으로 무력화하자는 얘기예요. 그 전제가 성립되지 않으면 그 말씀 하셨으니까 그 다음에 넘어가면 그 이제 된다고 친다면 첫 번째는 그거고요. 두 번째는 우리 국민들이 물론 이제 여론조사상 그 이름하여 분권형 대통령제라고 말을 멋지게 이름을 네이밍한 네. 이원집정부제에서 많아야 10% 15% 나와요. 개헌을 한다고 하면 지금 개헌 여론조사 최신 여론조사에 따르면은 4년 중임제 개헌이 가장 한 45%. 예, 미니멈 40%고요. 저 분권형 대통령제라고 한 게 20에서 25%좀 나와요. 그래도 내각제보다는 더 높습니다. 내각제가 15%좀 나와요. 네. 이거 합쳐서 40%가 안 넘어요. 중임제 안 넘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진심으로 그것이 우리나라에 필요하고 그렇게 생각하면 그걸 알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누구도 안 알려요. 딱 때만 되면 개헌을 하자고만 떠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보면 저 사람들은 국민을 아직도 개돼지로 보는 거예요. 네, 개돼지로 보는 거예요. 자기네들 유리한 거, 자기네들 계산 속셈을 싹 숨겨놓고 뭐 그냥 네이밍 멋들어지게 하고 그냥 얼레벌레 하면서 정신없는 틈 타서 그냥 훅 해버리는 거잖아요. 하자는 거죠. 걔들은 네. 권력이 없어가지고 박근혜 짓을 못하는 거지. 사실은 그런 주장하는 놈들은 제2, 제3의 박근혜와 똑같은 그렇죠. 애들입니다. 그럼 그래서 자존심 상하는 거예요. 지네끼리 딱 보니까 200명 모을 수 있을 것 같으니까 해서 통과시키면 국민투표 붙이면 되겠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네, 맞아요. 딱 그겁니다. 예, 당연히 국민들이 해줘야 될 거 생각하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거고. 네. 그 다음에는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양심상 이원 집정부제니 내각제니 뭐 분권형 대통령제니 바라는 사람 거의 없어요. 따져 다 모아보면 한 20-30명 될까 각당 모아서 그놈들이 다 호자치를 하는 거예요. 그들은 누구냐 하면 자기가 대통령 될 가능성은 없어. 네. 그런데 대통령 될 사람 옆에 붙어가지고 장관이나 권력을 나눠 가질 그럴 가능성도 없어. 그럼 내각제밖에 다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명단들 나오는 거 보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러분. 아까 서 대표님이 명단도 말이 안 되는 걸로 말씀하셨지만, 이 본격 저널리스트로서 분석을 아마 해주실 걸로 기대를 합니다. 그 명단 어떻게 나오는 것인지. 우선, 페이스북 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가령 지금 제일 맹렬하게 하고 있다는 강창일 의원 들어가 보면, 제가 읽어드리지 않겠습니다만, 굉장히 페이스북 열심히 해요. 자기가 국회에서 하는 거, 별별 걸 다 해요. 근데 개헌 얘기는 한마디도 없어요. 웃기는 놈이에요. 웃기는 분. 나 그런 놈이라고 생각해. 그 다음에, 제일 많이, 웃기는 자. 예, 제일 많이 거론되는 박영선 의원도 페이스북에서 개헌 얘기 절대 안 해요. 네. 그러니까, 몇몇 의원들이, 그러니까, 초재선 의원들 있죠? 주로 거론되는. 이 사람들은 그 중에 한 반은 기회 있을 때마다 나는 개헌론자다. 그러나 대선이 개헌은 안 된다. 라고 당 팟캐스트니 신문, 인터뷰니 늘 얘기하는 사람들이에요. 다음 민병훈도 의원이 제일 많이 거론되는데 그 사람 주로 뭔지 아세요? 2028년 개헌이에요. 2028년이 뭐냐면 대통령 임기랑 같아지는데. 예, 같아지는데 2028년 4, 5, 20 해가지고 20마다 돌아오는 날이 있습니다. 네. 근데 항상 그 비주류 얘기만 나오면 이름이 들어가니까 개헌론도 항상 이름이 들어가요. 억울해 미치고 환장하는 거죠. 예, 사실 우리가 이게 진작에 토론할 만한 주제는 사실 못 돼요. 그러니까 국민 여러분이 화를 실질적으로 이 흐름을 주도하는 자들을 정확히 파악해서 화를 내야 돼요. 그냥 맹성맹성 보고 있으면 계속 이럴 거예요, 앞으로도. 네, 근데 그러니까. 화를 내야 되는 대상을 저는 아까 김종인이라고 이제 찍어서 얘기를 했었는데 사실 김종인에 대해서 화는 더 나요. 화는 더 나는데 책임은 누구한테 더 있냐 하면 자유한국당이 있어요.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얘네들이 개헌 논의를 사실은 주도를 하고 얘네들이 우리가 힘을 합쳐서 모아가지고 민주당 내에 반란표들을 모으면 되겠다라고 하는 주력군은 자유한국당이 있어요. 이게 둘 다 특징이 뭡니까? 불임정당 아닙니까? 예, 예. 도저히 안 되니까.
이게 이번만 안 되면은 어떻게 해보겠는데, 왜냐면은 사실은 지금은 안 되더라도 앞으로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은 사실 누가 이혼 집중제에 찬성하겠습니까? 자기 권력을 제로로 만들고 의원들끼리 자기 마음대로 하겠다는데 다 반대할 거거든요. 그래서 더민주당이나 심지어는 국민의당도 찬성할 수가 없습니다. 국민의당은 안철수 의원이 지금은 이제 이렇게 돼 있지만은 앞으로 또 어떻게 될지 모른단 말이에요. 뭐 안희정도 그렇고 이재명도 그렇고 상처 많이 입었으니까 이런 데서는 찬성할 수가 없다고. 근데 바른정당하고 자유한국당 특히 김진희 뭐 대통령 후보로 나오겠다는 이런 상황 아닙니까? 네. 불임 정당들이 그런 언론 플레이를 하고 여기에 문재인 대세에 대해서 불만이 있는 그런 언론들이 이 불을 붙이기는 그게 노골적으로 찬동을 못하니까 네. 슬쩍 얹어서 개헌 반대론인 문재인 전 대표는 이런 식으로 하는 거야. 그러니까 문재인 마치 개헌을 반대하는 것처럼. 게다가 얘네들의 이 개헌 논자들의 이념적 프레이밍이 뭐냐 하면은 진짜 말 그대로 반 문재인이 다예요. 그래서 반 문재인 하려고 개헌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어이가 없죠. 그러니까 저 민주당 내부에서 개헌론에 동조하는 인간 이제 지금은 다 없어졌어요. 특히 이제 초기에 문재인 전 대표의 지지율이 20%에서 왔다 갔다 할 때 이때에 그 동조한 인간들은 그때 뭐 패널께서는 개헌이 뭐가 문제가 있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방금 얘기했던 그런 맥락에서 사실은 이제 개헌론을 제기했기 때문에 우리가 욕을 하고 실질적으로 욕을 많이 먹었었죠. 뭐 사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 페이스북에서 임모 씨가 하신 말씀을 하다 제가 좀 많이 참고를 했는데요. 임모 씨가 임예인 씨라고 이분도 아주 진짜 날카로운 분이신데. 얼마든지 예. 인용해도 됩니다. 예, 아주 과거에 지성이 날카로우신 분인데 예. 저도 많이 배우고 뭐 했습니다. 저도 거의 동감을 해서 출처를 안 예. 밝혀도 됩니다. 근데 아무래도 좀 밝혀드리는 게 맞는 것 같아서 지금 개헌 논의에 대해서 맨 처음에 가장 먼저 본질적으로 얘기해야 될 것은 개헌의 주체는 국민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개헌의 주체는 현재의 국정 파탄을 불러일으킨 자유한국당이 주체가 되어서 얘기를 한다고 했다는 이것만큼 어느 도단이 없어요. 너가 지금 이 꼬라지를 만들어놨는데 이걸로 해서 개헌으로 또 한 번 국정 파탄을 갖다 만들겠다고 하는 거니까 제일 우리가 분노해야 될 거는 사실은 자유한국당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그 다음 선거 이제 대선 전 개헌이라고 하는 거는 너무나 많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걸 아예 제끼고 대선 후에 개헌을 한다 손 치더라도 내각제 개헌을 뭐 대충 대놓고 얘기를 해요. 분권형 이용 집중부제는 사실은 내각제니까 마찬가지니까요. 그러려고 그럼 제일 큰 문제는 뭐냐 하면 대선과 총선은 그러니까 대통령제와 내각제는 가장 본질적인 차이가 선거를 2번 하느냐 1번 하느냐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대통령제는 대선과 총선 두 개로 나뉘죠. 그래서 민주적 정당성이 이원화된다고 그러고 내각제는 총선 한 번만 하니까 일원화된다고 그러는데 그럼 문제가 뭐냐 하면 이 대통령제에서 대통령 선거 대선은 표의 등가성이 관철돼요. 내가 행사하는 표 한 표는 이제 유권자 n분의 1이 딱 정확하게 표시가 돼요. 그렇지. 그런데 총선은 표의 등가성이 관절이 안 돼요. 소선거구제에서는 특히. 소선거구제는 특히 더 그렇죠. 중대선거구제에서 피할 수는 없습니다만 네. 좀 완화되죠. 근데 소선거구제에서는 어떤데 서울 지역 인구 밀집 구역에서는 뭐 진짜 말 그대로 왕창이고 시골 동네에서는 인구 작아요. 그럼 내가 국가 권력을 구성하는 데 들어가는 표의 등가성이 확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농촌 지역이 높죠. 그렇죠. 인구가 적은데 국회의원을 한 명 뽑아주는 네. 그러다 보니까 한 표의 가치가 더 높아지는 게 되죠. 이런 결과가 나오기도 하고 또 이제 그것뿐만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후보가 난립했을 경우에는 한 30, 극단적인 경우긴 합니다만은 대부분은 이제 양당제 비슷하게 하기 때문에 그렇지는 않은데 여하튼 한 20-30% 획득한 사람이 70-80%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원에 당선되는 이런 희귀한 일이 실제로 일어난다는 거죠.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표의 등가성을 총선에서 확보를 해줘야지만 이게 말이 돼요. 선거구제 개편을 얘기를 할 때 아까 중대선거구제라든가 이런 걸 말씀하셨는데 사실 표의 등가성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는 거는 현재까지 나온 제도 중에서는 독일식 비례명부 정당명부제거든요. 그게 도입이 돼줘야지만 의미가 그러니까 국가 권력 구성의 민주적 정당성이 확보가 됩니다. 네, 안 그러면 농촌이 지금 과대 대표되고 있는 현상 이거 어떻게 할 거냐? 물론 이제 독일식
굉장히 복잡한데 한마디로 간단하게 설명하면은 이게 100% 비례대표를 뽑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예외 규정을 이제 둬가지고 지역에서도 뽑는 건데 그렇게 되면은 표의 등가성이 확실하게 확보가 되죠. 아, 예. 근데 이제 지역구 선거도 다 합니다. 하고 나는데 지역구 이제 선거가 기반이죠. 예. 지역구 선거 다 기본적으로 되는데 아까 말씀하신 이런저런 불편한 점도 있잖아요. 이걸 비례대표 숫자로 보충을 해줍니다. 그래서 맞춰주는 거예요. 근데 좀 복잡하더라고요. 많이 복잡해요. 이해하기 위해서 연구를 많이 한 적이 있는데 네. 복잡한 우리 몰라도 돼요. 하여튼 그건 아무튼- 계산상 정확하게 나오게 하려고 그런 거니까. 정확하게 맞춰줘요. 정당의 의원 수를 갖다가. 득표수 대비 의석수를 정확하게 맞춰주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표의 등가성이 꽤 많이 확보가 돼요. 완전하진 않지만 대선만큼 그건 뭐 불가능한 얘기니까. 실제로 이제 가장 이상적인 거는 100% 비례대표를 뽑으면 돼요, 사실은. 뭐 그거는 또 사실 총선의 의미가 좀 다르기 때문에 사실 저는 좀 반대긴 합니다만 어쨌든 여하튼 그리고 세 번째로 내각제에 대해서 내각제를 하는 게 내각제 찬성론자들도 많고 반대론자도 많습니다. 저는 내각제 반대론자입니다. 내각제 반대론자인데 내각제를 위해서는 제일 먼저 전제가 돼야 될 것은 내각제는 정당이 정부를 구성하거든요. 다수 정당이. 그러려고 그러면 그 정당이 정부를 구성할 만큼 일단 훌륭해야 돼요. 근데 그 말은 달리 말하면은 정당 내부의 민주적 정당성들이 잘 확보가 돼야 되고 그리고 그 정당이 잘 운영이 돼야 돼요. 근데 지금 과연 그걸 얘기를 할 만큼 우리나라 정당들이 수준이 되냐? 그렇죠. 정당과 의회 둘 다 그 수준을 갖춰야지 되죠. 예, 그러니까요. 그게 되느냐? 또 거꾸로 이제 이런 우려도 있죠. 우리나라 내각제에서 가장 크다란 우려는 지금은 대통령하고 의회가 권력을 분할하고 있기 때문에 서로 견제가 가능한데 네. 이런 일체형이 되면은 이제 견제 불가능한 정권이 그게 탄생하는 제일 거예요. 맹점이에요. 예. 그러면은 제일 맹점. 이 견제 불가능 지금 박근혜 부패도 사실은 대통령제에서도 국회가 그 견제 기능을 못 해가지고 저렇게 최순실 국정농단이 생겼는데 내각제가 되면은 그런 최순실 국정농단이 상시화되는 이런 결과가 초래될 가능성이 매우 높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수장님 말씀하신 제 말이 그 말이에요. 정당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내각제는 그 행정부와 의회가 견제하는 게 아니라 내각을 이루는 다당제, 각기 자격과 능력을 갖춘 정당끼리 견제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것이 선결 조건이 되어야지 돼요. 그래서 지금 제왕적 대통령제를 극복하기 위해 내각제를 하자 이런 얘기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게 개소리예요. 그렇지. 더 제왕적인 그야말로 괴물이 몬스터가 등장하는 거지. 내각제의 총리는 대통령제의 대통령보다 오히려 권한이 더 세요. 그렇지. 지금 일체형이니까. 예,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대통령제는 대통령제 제일 전형은 미국이고요. 의원 내각제의 제일 전형은 영국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내각제적 요소도 꽤 있어요. 꽤 있기 때문에 미국보다 대통령의 권한이 더 약해요. 그렇죠. 예. 그리고 대통령의 권한이 영국의 수상과 미국의 대통령은 둘 다 권한이 센데 우리나라의 대통령은 영국의 수상이나 미국의 대통령제보다도 권한이 약해요. 그런데 내각제가 되면 지금보다는 수상, 총리의 권력이 훨씬 세져요. 훨씬. 유일한 이제 장점은 임기의 구애 없이 쫓아낼 수가 있다는 딱 하나밖에 없죠. 그 장점을 딱 반대로 바꾸면 네. 임기의 구애를 받지 않는 초장기 총리가 탄생할 수 있다. 아베처럼. 아베, 그렇죠. 베를루스코니, 뭐 이런 애들. 그러니까 쫓아낼 수 있다는 장점은 대전제가 정당들이 똑똑해야지 그럴 수가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영어무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똘똘한 능력인 정당 하나가. 좋은 총리를 해서 강력한 권한을 행사해서 잘 만들어가고 있는 거. 예를 들면 독일, 메르켈이 지금 장기 네. 집권하고 있고, 메르켈이 잘하고 있다. 이렇게 하면 되죠. 그런데 안 좋은 케이스. 베를루스코니. 18년 했어요. 그럼 떨어지고 난 다음에 오만 추문 이런 걸로 해서 떨어졌다가 또 선거 나와 또 이겨가지고 또 나라 망가뜨리고 한 거. 베를루스코니는 노년층에 대한 포퓰리즘으로 장기 집권했죠. 그러니까요. 네. 남부와 북부 간의 차별 이런 것들도 아주 잘 활용을 하고 말 그대로 지역 감정도 100% 활용했고. 잘 활용하고 게다가 축구 이런 걸로 또 활용하고 등등등. 그래서 이제 개헌은 국민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할 때 국민들이 불편해하는 건 사실 첫 번째는 대통령 임기와 의회 임기 일치하지 않는다. 혹은 이렇게 계산상 그게 제일 첫 번째 불편일 것이고요. 그런데 개헌이 필요한 정말 중요한 이유는 소위 말하는 제왕적 대통령의 권력 분할이라고 할 때
행정부가 가진 권한을 의회와 나눈다는 측면도 중요하죠. 그것도 구현이 돼야지 됩니다. 근데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하게 우리나라 사정에서 구현되어야 하는 것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와의 권한이 재개편이 되어야지 돼요. 저는 개인적으로도 많은 문 대표도 그렇고 안희정 지사도 그렇고 이재명 시장도 그렇고 개헌을 해야 된다면 이것이 가장 중요한 가치라고 할 때 이것을 지목합니다. 지방자치분권의 강화. 이걸 얘기하지 않는 개헌은 사기예요. 지금은 이제 지방자치가 되고는 있습니다만은, 지방자치단체 장이나 지방의원들을 국민들이 뽑는다는 것 외에는 구조적인 문제는 과거 중앙집권제하고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예산이 맞습니다. 독립성이 없어요. 네. 그렇죠. 그리고 지금 이제 수도권 집중 때문에 현행법으로는 지방 정부들은 재정 독립성을 기할 수가 없어요. 원천적으로 인구가 적고 산업이 전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데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네. 이재명 시장이 성남시를 성공시킬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도 사실은 박근혜 덕분이라고 봐야 돼요. 판교에 온갖 테크노밸리가 형성이 돼가지고 거기서 지방 정부의 세금이 많이 그치니까. 실제로 이제 물론 뭐 그렇다고 해서 이대협 있을 때는 완전히 말아먹었으니까 조건이 같다고 해서 똑같이 성공하는 건 아닌데 그런 점에서는 이재명 시장이 탁월하죠. 그러나 그 전제가 재정 독립성을 확보할 만한 조건이 형성돼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거든요. 청년 배당이라는 것도 우리 예산 다 쓰고 남은 거 모아가지고 했다고 이재명 시장 본인 스스로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환경 좋은 성남시는 대한민국에 몇 개 없습니다. 지방에 특히 수도권 이외에 대해서는 꿈도 못 꾸죠. 처참해요. 게다가 종부세 폐지해가지고 종부세가 상당 부분 지방 재정으로 흘러갔었는데 이것도 싹 없어져 버렸잖아. 담배세도 사실은 지방세로 만들어야 됩니다. 네. 만약 한다면은 그거 지금 다 몇 조, 10조 원 된다든가 해가지고 전부 이상한 데 다 말하자면은 박근혜 정부의 재정 결손을 메우는데 지금 사용되고 있지 그렇죠. 않습니까? 지방 분권. 그리고 특히 또 하나 우리가 간과할 수 없는 거는 이렇게 초대형의 정권이 강력한 정권이 등장할 때는 반드시 부패를 견지하는 검찰이 확실하게 독립돼 있어야 돼요. 지금 일본은 검찰이 많이 무력화되어 있습니다. 옛날 도쿄 특수부 같은 경우에는 드라마가 될 정도로 사실은 이제 근데 자민당의 장기 집권의 부패를 막는데 많은 역할을 했는데 근데 그것도 결국은 세월이 가니까 무력화되더라고. 그런 것처럼 지금 같은 검찰로 만약에 내각제가 성립한다면요. 대한민국은 아마 이탈리아 찜쪄 먹는 부패 국가로 전락할 겁니다. 제가 볼 땐 100%입니다. 네. 네, 우리나라 문 하나 그들의 면면들을 볼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체 주동아리 안 돌리고 오로지 반문재인을 위해서 얘기를 하는 걸 보면 진짜 앞에 있으면 싸대기를 올리고 싶은 심정이야. 싸대기를 올리면은 혼나니까 그냥 물어봐야 돼요. 개헌을 하자. 무슨 개헌? 내용이 뭐냐? 네, 무슨 개헌? 지방분권 할 거냐? 네, 반문재인 개헌. 네, 그러니까. 그럼 무슨 개헌을 하자라고 그럼 언제? 그다음에 저번에 얘기했던 차별금지법도 헌법 차원으로 올려야지 돼요. 환경 문제라든가 경제 문제. 김종인 의원이 오로지 경제민주화 조항 하나 가지고 몇십 년을 우려먹고 있는데요. 아주 기초적인 거거든요. 그것을 어떻게 지금 신자유주의 물결에서 어떻게 방어할 것이냐. 그런데 이런 것들이 김종인의 헌법에 그런 문제에 구현돼야 대해서 돼요. 우리가 너무 또 폄하할 수는 없어요. 왜 내가 그런 느끼냐면은 상법 개정안이 지금도 통과 못 되고 있어요. 이 상황에서도. 네, 그러니까 사실 논쟁의 여지가 있는 거고 네. 상법 개정안 자체가 저는 사실 그게 자체에 대해서 큰 의미 부여 잘 안 합니다. 상법 개정안이 그렇게 된다고 해서 과연 그걸 갖다가 엄청난 진보라고 볼 수 있냐? 그거 잘 모르겠고요. 한 걸음 더 나아갔다는 봐야지. 근데 저는 만약 하승준 너는 개헌에 대해서 생각한 게 있냐? 저도 개헌 문제에 대해서는 오래전부터 생각을 했었는데 권력구조 개편, 그러니까 대통령제냐 내각제냐에 대해서는 저는 솔직히 대통령제 더 좋아요. 근데 내각제 개헌하는 사람들한테 나쁜 놈아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건 전혀 없고 내각제 개헌의 주장에 대해서 충분히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몇 가지 전제들이 만족된다면은 그렇죠. 그것도 반대할 이유는 없지. 네, 그런 대신 이제 저는 일단 지금 제가 생각하고 있는 판단에서는 대통령제가 더 나은 것 같다 이런 정도인 거지 내각제 절대 안 돼 이런 건 아니고요. 근데 저는 권력구조 개편보다도 더 만약 개헌에 대해서 네가 생각하고 있는 바가 뭐냐라고 묻는다고 그러면 저는 여기에서 자꾸 정치를 갖다가 국민 생활에서 떨구려고 하는 조항들이 헌법 조항에서 실존하고 있다는 거. 어떤 조항입니까? 일단 공무원들 공무원. 정치 중립? 예, 정치 중립 같은 경우. 그런 내용들. 예. 교사 공무원. 교사 공무원. 교사들까지도 다 못하게 하고. 공무원들이 좀 웃기는 것 중에 하나가 예를 들면은 미국에서는
그 대법관 이게 어마어마하게 중요하거든요. 대법관 한 명을 갖다가 어떻게 넣느냐. 왜냐면 종신이고 뭐 국가 원리 갖다가 막 들었다 놨다 하니까. 그래서 대법관을 뽑는데 대법관 당적이 있어요. 독일도 그래요. 독일 헌법재판관이 당적이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면 막 난리가 났을 거야. 난리가 나죠. 뭐 누구 흔들려고 네가 지금 헌법재판관 하려고 그러는 거야. 그리고 공무원들 당연히 당적 갖출 수 있어야 되거든요. 언론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예, 그 정치적 중립이라고 하는 게 거기서 그 자기의 정치적 당파성을 위해서 공무원들이 자기가 가진 공적 권한을 갖다가 휘두르면 그거는 형사처벌의 그렇죠. 대상인 범죄죠, 거죠. 그거는. 예, 그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저기 이명박 박근혜도 똑같이 계속 이게 대통령의 선거 중립 의무 이러면서 맨날 그 저기 시비하고 노무현 대통령 탄핵 시비까지 붙어서고 그러는데 대통령도 당연히 정치적 정무직 공무원의 최고봉인데 박정희가 그렇게 했습니다. 네. 근데 저기 대통령한테 정치적 발언을 못하게 만들어요. 선거 때라고. 그러니까 딱 노무현 빼놓고 다 했어요. 네, 다 했는데 네. 저는 이명박 박근혜도 해도 된다는 입장이거든요. 그걸 하는 것 같다가 확 풀자라는 거예요. 아니 미국에서 보니까 오바마가 맞아. 힐러리 막 저기 선거 참조 연설해요. 미셸 오바마까지 나가가지고 대통령 마누라까지 같이 나가고 그런 걸 보면서 국민들에게 계속 저기 정치 참여, 선거 참여의 폭을 갖다가 넓히는 쪽으로 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이번 풀고 예. 권력의 남용을 막아야 되는 거거든요. 대통령이 자기 권력을 남용해서 그렇죠. 힐러리의 당선을 위해서 노력한다면 그거는 범죄행위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게 이명박이가 박근혜를 위해서 국정원과 군사이버사령부를 동원한 게 바로 권력 남용이거든요. 맞습니다. 그런 것들은 범죄이기 때문에 처단을 해야 되지만은 이명박이 야 박근혜야말로 다음 우리 정권을 더욱더 굳건하게 만들 사람이다. 뽑아주시오라는 거는 범죄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범죄가 안 돼야 되고 네. 안 돼야 되는데 진짜 이게 예를 들면 그런 게 있어요. 이명박이 당선되고 난 다음에 처음에 그 총선이 일어났을 때 이 새끼가 했던 일이 그 뉴타운지 돌아다닌 거였어요. 그렇죠. 예. 그거 하라는 말이 뭐예요? 내가 내 권력을 동원해서 뉴타운이 잘 되게 해줄 테니까 한나라당을 뽑아라 라고 하는 명백한 정책 메시지였어요. 근데 거기서 말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선거법 위반이 아니야. 그런데 이명박 이 새끼가 저기 서울시장일 시절에 내가 4대강을 아니 그땐 대운하였지 대운하를 파겠습니다 이제랄 할 때 그것도 명백하게 저기 선거법 위반이에요. 서울시장이 지가 뭔데 낙동강을 파. 근데 그걸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고 그래. 그러고 그건 진짜 선거법 위반이었지. 노무현 대통령이 대운하가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하니까 선거법 위반 하면서 선관위가 나대. 나는 지금 현재 이 대한민국 선관위가 진짜 말 그대로 갑질의 이 마력에 빠져 있는 정말로 관료들의 그런 권력의 마력에 빠져 있는 집단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센 놈한테는 아무 소리 못 하고 이제 약점 모이면은 온갖 행패를 다 부리는 전형이 있죠. 지금 최근에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 모 전직 국회의원이 그 페이스북에다가 좋아요 이걸로 우리 가상으로 한번 그 여론조사를 해보자. 좋아요 안 좋아요 뭐 최고예요를 누르면 문재인 뭐 웃겨요를 누르면 만희장 뭐예요를 누르면은 뭐 김관진한테 그 이재명 이렇게 해보자. 이렇게 해서 했어요. 김광진은 저기 전 의원이고 우리 이 초청 패널이었습니다. 아 지금 그 사람이 조사 그걸 했던데 야 이걸 누가 봐도 이건 재미로 하는 거잖아요. 그게 뭐 의미가 있겠습니까? 근데 그 선거법 위반이라고 경고했어? 예. 이 새끼들 아니야 이 새끼들? 우리끼리 여기서 4명이서 자 여기서 한번 손 한번 들어봅시다 해서 여론조사 하는 거랑 마찬가지 아닙니까? 저 황교안 지지예요. 재미를 안다며? 저는 저기 그 황교안보다 진짜 홍준표? 이인재를 적극 오래전부터 지지해 왔었어요. 아 그래요? 저는 이인재 오랜 지지자입니다. 저는 김진이랑 중앙일보 입사 동기라서. 그렇구나. 또 이렇게 또 사적인 관계가. 지지합니다. 저 황교안이하고 저하고는 연배가 비슷합니다. 저는 저기 그 이인재를 지지하는 이유가 이인재의 정책을 보고 제가 지지를 합니다. 어떤 피닉스적인 정책이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인재는 자기가 대통령에 나서가지고 그때 주요 공약 중에 하나가 서울대를 논산으로 이전하겠다. 아 맞다. 논산대로 만들겠다. 그렇죠. 논산으로 이전하겠다. 이 공약을 내세웠거든요. 그러면은 서울대가 논산으로 이전을 하면은 논산에 서울대가 지금 이상하잖아요. 논산대가 되지. 그렇죠. 이러면 논산대로 바꿔야죠. 그럼 국민들이 보기에 논산대보다는 왠지 충남대가 더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래서 충남대에 카타린이 팍팍 올라가고 논산대는 자연스럽게 차차차 내려가요. 제가 대통령이 되면은 연세대와 고려대를
경남 사천으로 옮기겠습니다. 근데 사립은 그게 좀 안 된다니까. 사천은 아니 그냥 옮길 거야. 뭐 안 되는 거 되든 말든. 그럼부터 보면 이제 충남대와 논산대가 비슷해지고 나면은 충남대와 충북대도 비슷한데? 그럼 충북대와 논산대가 또 비슷해지는 거예요. 충남대하고 충북대보다는 전남대고 경북대가 더 좋잖아. 그러니까요. 이러면 안 되지. 합파를 아, 낙교는 부산대가 제일이죠. 그러니까요. 그 부산대가 아니 왜? 그러면 전국 최고의 대학은 부산대가 되는 거야. 네, 맞습니다. 이렇게 해서 국공립대에서만큼은 확실히 학벌제가 이제 철폐가 되는 이런 효과를 서울대만 없어지는 거지. 철폐는 아니지. 아니 제가 저기 언제 서울대를 없애자 그랬습니까? 서울대를 논산대로 되는 거지. 아니 논산대로 하는 거는 저가 알아서 결정하게 될 겁니다. 근데 논산에 있으면서 서울대로 할 수는 없으니까. 그러니까요. 논산으로 옮기기만 하면 네. 그 한국 사회의 학벌 구조가 이제 차례차례 자, 해체되는. 농담이 길었습니다. 그러게, 자, 죄송합니다. 이 개헌론은 뭐 이제 이 정도로 정리가 될 것 같고요. 이런 문제들은 늘 이제 저희들이 염두에 두면서 개헌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은 그래 무슨 개헌을 하겠다는 거냐, 언제 하겠다는 거냐를 묻게 되면은 아마 입에 꿀먹은 벙어리가 될 것이다. 예. 네. 이런 결론을 내리고요. 이런 정도 논의하려면 네. 내년 지방선거 국민투표도 거의 힘들어요. 빠듯해요. 맞아요. 예. 그렇죠. 이게 하도 뭐라 사실 그러니까 이제 그러는 거지. 내각제가 좋으냐, 이원 집중제가 좋으냐, 아니면 얘기만 해도. 4년 중임제가 좋으냐, 그리고 또 저기 연임을 막을 것이냐, 중임을 막을 것이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요. 그것 때문에 어디 그 러시아에 그 새끼 있잖아. 심지어는 저 누구야 그 박근혜가 반기문을 잠시 세웠다가 뭐 이런 얘기까지 나왔던 예, 것도 예. 연임이냐 중임이냐 예. 때문입니다. 연임을 그 못한다 하면은 한번 쉬었다 할 수 있는 거예요.